네,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민주당 대권 경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이 됩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한편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 빈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가 어제 열렸거든요. 4차 토론회입니다. 먼저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하신 말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곳은 시범 단지가 아닌 거고요. 그냥 모델하우스부터 짓고 홍보부터 하고 말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어떤 형태든 간에 내용 자체가 공공이 짓되 자격 제한을 소득을 가지고 하지 않고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반 이재명 연대를 하시면은 그것은 또한 사면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저항이 있어서 바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은 마지막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는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했고요. 근데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을 어제는 다른 토론회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어제 토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 포함해서 이제 토론은 다 끝났죠. 토론은 끝났는데 토론이 이제 여러 번 진행되다 보니까 크게 기억에 남는 몇 개밖에 없어요. 우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 이건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기본소득에 관련돼서 아주 집요하게 후보들이 특히 박용진 후보가 아주 이제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던데 이낙연 후보도 아무튼 2위를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추미애 후보와 아무튼 2위 다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와 이 박용진 후보가 공세가 이제 날카로웠고 기본소득 문제하고 또 이제 개인 문제,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문제 그 부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추미애 후보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후보가 의외였잖아요. 추미애 후보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제일 각을 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친문 그리고 조국 검찰 개혁 다 하나의 맥락 속에서 추미애와 이재명은 굉장히 대립각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대 7의 구도에서 7에 끼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추미애 후보로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1위를 달리니까 1대 7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되면은 그냥 이재명 후보를 더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지나치게 친문 이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추미애 후보가.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킬 기회도 될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중도로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을 이제 이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의외의 이제 반응을 보임으로써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글쎄 이런 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중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들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일단 양강 구도를 이제 설정을 해서 이재명하고 추미애 대 그리고 나머지 5 후보, 6 후보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러한 구도가 그런 프레임이 2위를 이제 차지하는데 유리하다라는 판단도 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말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이런 측면 이외에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낙연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면 연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일단 합니다. 알겠습니다. 4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TV 토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후보자들의 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통상 TV 토론에 관련된 연구 분석을 보면은 내용과 태도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평소에 후보자가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적합한지,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인지,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욱하는 걸 네. 보여주는 것인지 예. 아니면 차분하게 하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TV 토론 속에서 저는 드러날 건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에 의하면 TV 토론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네.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제 강화 효과 이론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러니까 특히 본선이 아니라 경선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선에서는 집토끼를 겨냥한 자기 지지층을 향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는 부가 많은데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토론에 대하는 태도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동안 보여줬었던 여러 뭐 기본소득 그 내용인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걸 자꾸만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설픈 정책을 갖고 나온 거죠. 그게 무슨 프레임입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더 이제 다지고 다져서 이제 자기의 새로운 좀 완결성이 높은 정책을 갖고 나와야지. 네. 그걸 지적했다고 해서 이걸 뭐 이재명 프레임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토론 과정을 가서 예. 누가 기본소득 할 때 우리가 토론 과정에 참여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태도에서 예.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친문이 결국 분화되는구나. 이제 각자 도생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반이재명 연대라든지 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반이재명 연대를 한다는 게 옳은 건가요? 저는 그 용어 자체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찍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가지고 저는 그거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하여튼 네 번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누가 더 나름대로 적격한 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바지 언급한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안 하실 거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설마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까지 사과를 계속했는데 설마 또 물어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발언이 끝까지 토론 끝까지 어떤 그 쟁점이 됐네요. 전 최 지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난번 토론회 때 추미애 후보가 지적을 해서 유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뭐 또 물어봅니까? 네. 전 저런 태도가 아까까지 우리 김 교수님 태도, 애티튜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살짝 건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저건 그렇게 이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 이제 이른바 바지 뭐 저 여기서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그 언어를 그대로 빌면 네네. 이런 바지 논란. 근데 이거는 사실상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 검증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증. 방증이 아니라. 네. 반증할 길이 없어요. 심증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증할 길이 없는데 그게 무슨 검증입니까? 어쨌든 이재명을 깎아내려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득표하려는 것밖에 안 돼서 예. 일정 단계까지는 그런 뭐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란 이런 게 필요하죠. 예. 불가피하죠. 필요하다기보다도 현실 정치에서 저 정도 얘기 나왔으면은 예. 토론회 여러 번 했잖아요 이번에. 또 최문순 지사가 명색이 그래도 도지사인데 저걸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뭐 네.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런 모습 보기 좋지 않아 보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 토론회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쟁점 추이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많은 토론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네. 이재명이냐 반이재명이냐 뭐 이런 거.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상외로 우호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도 뭐 분석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만 네. 뭔가 민주당 여당으로서 경쟁하는 후보들끼리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점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예. 수많은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주거 문제, 복지 문제, 뭐 나이라 하려면 끝도 없는데 최소한도 국민들 머릿속에 민주당이 지금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쟁점축을 떠올렸어야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흥행이거든요. 흥행이라는 게 요즘 우리나라 정치라는 데서는 흥행이 뭔가 아주 그냥 그 센세이셔널한 걸 다 해가지고 하는 흥행 그런 거 말고 어떤 토론의 내용이나 그리고 어떤 쟁점, 이슈, 한국 사회가 이러이러한 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치열하게 논란할 수 있잖아요. 예. 거기서 상대방 공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일단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측면. 예. 그건 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흥행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당장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한 후에 나흘 만에 얼마나 모였는지 보니까 벌써 40만 명이나 넘게 참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초반에는 좀 흥행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2017년도에는 4명의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한 명이 이제 이광재 의원이 중도에 이제 단일화 때문에 물러났지만 9명으로 시작해서 8명이고요. 그 8명의 후보분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역량을 보면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요. 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최 교수님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정책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 지금 그들 간에 있어서의 토론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의 민생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이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4단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건 전혀 없고 뭐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예를 들어서 경선을 위한 경선 그 자체일 뿐이고 뭐 사람 많이 모인 거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내용에 대한 문제 속에서 좀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컬러풀로 하는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제 11일 날 되면은 이제 후보가 결정되지 친해지죠.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난상 토론을 해야 돼요. 저런 식으로 밋밋하게 뭐 바지 발언이나 하고 뭐 이런 식의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집권당의 경선답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그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저 국민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호감도가 국민의힘 호감도보다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좀 깊이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들은 선거인단 모집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들도 속속 보고 있었는데 예비 경선에서 순위가 좀 그간 봐왔던 것과 역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쭉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뭐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그리고 2위에서 추미애냐 이낙연이냐 뭐 이런 이제 그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역시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2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요즘 이제 아까 이제 나눴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예비 경선에서 일단 6명을 이제 가린다는 거니까 나머지 이제 최무순, 양승조 지사 그리고 김두관 의원 중에 누가 이제 들어갈 거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본경선 가면은 더 이제 치열해지겠습니다만 토론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비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하신 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여러 후보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선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정권 교체론 그 프레임을 지금부터 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안 했다라는 거. 그래서 본경선 토론에 가서 아마 후보들이 그러한 것도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권의 대선 경선 일정 좀 한번 볼까요? 야권에서요. 이준석 대표가 8월 달에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본경선엔 6명 올라가는데 우리는 한 4명 정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월 달에 제 시간에 탑승할 것 같아 이렇게 거의 자신 있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까요? 두 가지 면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당대표가 모든 걸 결정합니까?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뭐 4명으로 합적시키고 단계별로 간다. 경선관리위원회에 발족된 거 아닌가요? 예, 맞네요. 그런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뭐가 새롭다는 거냐. 과거에 뭐 당대표가 다 좌지우지했었던 거 뭐가 다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룰을 정해야죠. 거기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경선관리위원회가 그런 걸 안 하면 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2007년도에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박가정 위원장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박근혜, 이명박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무게감 있게 그 위원장이 조절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보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보면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정권 교체가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예. 함께 할 수 있는 빅텐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든 걸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8월에 떠난다라는 것이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줘야지 치우통첩하고 8월달까지 들어와라? 오만한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깥에 있는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높잖아요. 예. 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어떤 의혹을 받냐면 네. 혹시 이준석 대표가 다른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마음은 뭐예요?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의식해서라도 지금은 신중한 자세를 피할 필요도 있고 지금은 예. 시점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논의가 8월에도 좋고 9월에도 좋고 10월에도 좋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정권 교체를 해서 다 같이 함께 모인다. 예. 이런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타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그 확신에 찬 언급이 어젠가요 인터뷰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6일날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거 어제 뭐 화면도 나왔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확실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6일날 저녁을 단둘이 따로 먹었을 때 비공개로 그때 어느 정도의 그 입당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것인가 그게 궁금해지던데요. 입당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예. 근데 뭐 어떤 얘기가 나눴는지는 모르니까 어떤 얘기가 나눠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별 얘기 안 했다고 나왔습니다. 별 얘기 안 했다고 지금. 예. 별 얘기 안 했다고 그러겠죠. 예. 별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왜 만났겠습니까? 선거 얘기 안 하고 뭐 입당 얘기 안 하고 왜 만났겠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지율이 지금도 아직도 가장 높잖아요. 네. 야권. 뭐 여야 통틀어 높을 때도 있고 야권에서 예. 높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렇게 섣불리 입당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여러 가지 최근에 좀 악재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 전 총장으로서는 지지율 계속 유지하면서 밖에서 중도 더 의원도 확장하고 예. 지지도 다지고 그 입당할 때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입당하려고 그러겠죠. 예. 지금 들어가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행보나 이런 게 좀 어떤 당에 의해서 구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입당을 좀 미루는 거거든요. 역시 중요한 건 지지율이에요. 예. 지지율이 받쳐준다면 아마 입당은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야말로 지난번에 그 오세훈 안철수 모델처럼 당에 누가 결정이 되고 후보가 그런 다음에 밖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단지 국민의힘의 입당은 이제 본인 얘기처럼 윤 전 총장 얘기처럼 어쨌든 중도를 의식하는 점도 있고 또 정치공학적 인연도 있는데 조금 하나 이제 좀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건 중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입당도 좀 미루고 또 본인이 얘기도 중도와 진보 뭐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발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우에서 생각보다 많이 가 있어요. 예측보다 제 개인적인 예측보다는 네. 만난 인사는 또 뭐 김용환 전 의원도 만나고 뭐 대단히 헷갈려요.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다가 예. 국민의당도 갔다가 네. 바른미래당도 또 미래통합당도 갔어요. 예, 마지막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치 행적이 헷갈렸는데 왜 그런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것과 이 발언의 어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입당 문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윤 전 총장 측에서 아마 그러한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 수준 미달 논란,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일단 윤 전 총장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을 보니까 학술적 판단의 문제다. 좀 구체적인 대응은 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것이 논문이 잘못됐냐 부분은 국민대학교에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 속에서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쉽게 표현해서 다른 분들이 쓴 거를 갖다가 또는 썼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윤 총장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윤 전 총장이 내세우는 가치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예. 그럼 공정과 상식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을 이제 부인이 했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꾸만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나오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제 가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흔들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그 태도 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시킬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검증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에 대한 검증 얘기를 특히 이 정부의 장관들 할 때는 왜 침묵했었죠? 그럴 때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무슨 뭐 논문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다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당한 자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